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걸 국가하고 항상 띄워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자본주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하고 기업은 사실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된 거라고 봐야 돼요. 시작부터. 네네.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 전환 있죠. 네네. 이거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 아카데미의 홍기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즌 1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시즌 2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약속을 좀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홍기민 선생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홍기민 선생님 모시는데 약 한 4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한 3년 반쯤 돼서 오셨고 그 전부터 계속 만나자고 얘기는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시즌 2 하면 어떻게 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예, 나오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기민 선생님 관련된 아주 재미난 광고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홍기민 선생님께서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네이버 카페에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를 개설해 놓고 계신데요. 거기를 통해서 소스타임 배블론의 기업 이론 수업을 6월 29일 날 개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여기 수강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에 홍기빈 어나더 경제학과에 들어가셔가지고 수강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에 수강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번 거는 기업에 대한 거니까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고전이죠. 탁월한 고전이자 그리고 예. 최고의 학자의 그 분석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문명사에서 봤을 때 인간이 중요하고 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술도 동등 수준으로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건데, 과연 이 기업이 만들어낸 이 기술의 흐름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디까지 갈 거냐. 기업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이거를 영어식으로 완전히 고치면은 언더테이크랑 똑같거든요. 어원상.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장의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험하고 위험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떠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언더테이크가. 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 어떠냐면은 남들이 상상하기 힘들고 꿈도 꾸기 힘든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게 엔터프라이즈예요. 네. 기업이나 회사에 대한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컴퍼니 같은 것도 있고 등등인데, 현대 기업의 성격을, 그러니까 베블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는 엔터프라이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엔터프라이즈라고 얘기할 때는 아예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을 갖다가 그걸 위해서 뭉친 조직이다.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갈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 우문이죠. 네. 그러니까 기업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기업에, 그러니까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현대 주식회사, 현대적인 그 기업의 기원은 아마 동인도 회사에서 찾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겼냐면은 그때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이제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러니까. 근데 이를 보통 동인도 회사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하고 교역만 생각을 하시는데, 동인도 회사 처음 시작에서는 러시아하고 교역도 하고 아일랜드를 식민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자기들이 하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요 두 가지가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조인트 스탁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조인트 스탁 컴퍼니 하면 그냥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로 얘기하면은 주식회사를 그냥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16세기에는 이게 다른 말이었어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 정부에서 허가장을 발행한 단체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조인트 스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분이죠, 지분. 이런 건데, 여기서 몇 사람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조인트 스탁, 지분이라는 것하고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합쳐보자. 이래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가로서는 자기들이 굳이 아이디어 내고 돈 내고 사람 동원할 필요 없이
그 민간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한테 이걸 맞으면 외주를 준 거죠. 국가 사업을 외주를 준 건데 알아서 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사실 유럽 변방에서 조그만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그 신성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은 아닌데 이 나라들이 세계를 뒤덮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건 사실 기업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은 그러니까는 그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을 다 떠안기가 너무 무서운데 그렇죠. 위험을 외주화했고 예. 또 외주를 받는 입장에서는 위험한 건 알긴 아는데 그걸 우리가 성공했을 리턴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국가가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먹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예. 언더테이킹이 된 거고. 예, 그렇죠. 예. 그 재미난 게 그 뭐냐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이게 동인도에서가 일반 그 민간 기업이냐 국가냐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모습만 이렇게 가면만 그 바꿨었다고 그럴까? 네. 그런 거니까 국가에서는 그 조인트 스탁 코퍼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특혜들을 줍니다. 사업 독점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걸 줘야 또 욕망 그거 우리가 성공하면 대박이야. 이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달려들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주주들이 모이니까. 그 전형적인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뭐냐면은 주주의 유한 책임이죠. 일반 회사에서 유한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무한 책임이죠. 그야말로 망할 경우에. 그렇죠. 망하면 끝까지 가서 내 빚 내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주식회사는 어떠냐면 주주들이 그 납입 자본만 날리고 그러면 아무 책임도 안 지거든요.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게 어딨냐. 이거 국가가 준 특권이다. 이게 역사적 기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기술 변화를 갖다가 기업이 어디까지 밀고 나갈 거냐 정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걸 국가하고 항상 띄워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은 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사상 때문에 국가는 뒤로 빠져라, 기업이 알아서 한다 이런 그 경제사상들이 많아가지고 국가하고 기업은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이게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는 사상이 지배를 했는데 이러면 자본주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국가하고 기업은 사실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된 거라고 봐야 돼요. 시작부터. 네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 전환 있죠. 네네. 이거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중국 같은 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하고 국가의 유착이라든가 연결 같은 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보여줄 거고 그거는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요번에 그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가 뭐 AI에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이번에 AI의 설치를 보니 국가가 설치하기 전에 빅테크가 모조리 선점해서 깔아놓고 이제 그 칩이 없어가지고 기업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소버린 AI라고 표현하는 이제 국가가 그 AI 칩을 이제 하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하고 있는데 이 몇백 년의 역사 동안에 기업과 국가의 순위라는 게 역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거를 조금 산업혁명의 역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계에서 그 산업혁명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까지는 학계에서 굳어진 정설이고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 대략 한 1760년대 정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증기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방적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철도라고 하는 걸 낳고서 대략 한 1850년대 60년대 정도까지 지속이 돼요. 그렇게 물결이 한번 지나가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870년대나 80년대에 독일하고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중화공업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자동차 이게 대략 한 1920년대 30년대 정도에 자동차하고 항공기를 낳는 게 아마 자동차, 항공기, 텔레비전이 아마 극에 달한 저걸 거예요. 그리고서 대략 한 1950년대 정도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혁명은 저는 이제 1970년대에 시작됐다고 보는데 1971년에 이제 IBM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요 세 번의 산업혁명이 그런데 여기까지 1차, 2차에 대한 얘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슈페터라든가 베블린 같은 거를 좀 참조해서 보면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나 투자자, 주식 자본시장의 시대고 뒷부분은 국가의 시대예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1차 산업혁명 초기에 전반기에는 어떠냐면은 여러 개의 분산된 기술이 분산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은 증기기관 따로, 그다음에 제철 기술 따로, 그다음에 방직기, 방적기 따로 이런 식으로 사방에서 그러니까 분산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거든요. 2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 투자 끌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있어야 그야말로 이 혁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걸 혁신을 하면 이거 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우 달려들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랄까? 그러니까는 이게 경기가 어떤 돈 돌아가는 경기가 왜냐면 18세기에는 자본시장은 없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끌어올라요. 네.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르는데 후반기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이 기술들이 횡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요걸 이제 기술사에서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그러는데 범용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보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회를 바꿔놓을 어마어마한 기술이 등장을 해요. 뭐 1차 산업혁명의 그 정점이 뭐냐면 철도였어요. 예. 우리가 기차를 생각하면은 이건 증기기관도 있어야 되지만 그 레일을 깔려면 제철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니까 이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범용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개별적인 산업 혁신이 아니고 여러 데서 이런저런 회사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하고 산업이 송두리째 다 바꿔요. 네네. 근데 2단계는 어떠냐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거는 그리고 투자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개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요게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거든요.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인데 대략 그 20세기 초 1900년대 초 정도 JP 모건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민간 주도로 기술 혁신들이 벌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제철소를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국가하고 기업의 관계를 갖다가 이거를 아삼육이라고 정말 그 유기적으로 봐야 되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가 없으면은 자동차 회사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 곤두박질하겠죠. 도로가 말도 안 없으면은 되죠. 예, 제가 자전거 타고 비포장도로 가봐서 압니다.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경부고속도로 깐 거 있잖아요. 네. 그거의 최대 수혜자는 제가 보기엔 현대자동차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연결을 안 하고 이 공공재, 자동 그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 네. 이게 기업의 이익하고 얼핏 관련돼 있고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은 예. 이상하게 그 생각을 잘 안 하죠. 이 후반기의 기술이라는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개별 기업들이 용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교육 시스템을 바꿔주고 뭘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군대를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기술이 되는데 2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그 범용 기술에 해당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기하고 자동차, 항공기예요. 전기하고 자동차하고 항공기는 다 내연기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연기관하고 전기라고 하는 거가 1920년대 정도부터 온 세상을 바꿔놓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국가가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그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앞부분에서는 자본시장에 계속 버블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기술 괜찮다더라, 저 기술 괜찮다면 과잉 투자가 생겨나고 그러다가 확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철도도 초기에는 그 엄청나게 거품을 만들고 망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안정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이 한계를 보이는 때입니다. 돈만 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사회 전체가 바뀌어지니까 이때 국가가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네.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70년대 이후 컴퓨터 뭐 그다음에 90년대 닷컴 붐도 있고 인터넷도 어마어마한 적이긴 했는데 디지털 혁명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들이 그동안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2020년대 전까지는. 그다음에 뭐 그중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같은 게 뭐 한 번 히트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닷컴 붐이 무너진 다음에 그거를 살리는 대안 같은 붐이 말하자면 SNS였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이게 세상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었어요. 네. 아이폰이라든가 이게 나왔을 때는 이게 대단하다 싶긴 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2020년대에 그 챗GPT 나왔을 네. 적에 제가 이제 그거 보고서 그걸 나오고서 이제 사흘 만에 그 사흘 후에 제가 그 경향신문에 칼럼을 써야 돼가지고 바로 그거 쓴 게 있는데 산업혁명 후반기가 시작됐더라고요. 이게 범용 기술입니다.
범용 기술이죠. 범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디지털 1970년대부터 예. 총공기기가 이제 디지털 IBM 기기로 바뀌면서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온라인까지 하면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해서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졌고 SNS에서 통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통합은 예. AI 시대에 와서 이 디지털 기능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졌다. 이 AI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축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인터넷이 없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 동안 산발적으로 벌어진 이런저런 기술 혁신을 다 합쳐놓은 저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별 기업하고 국가가 다시 연합할 때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산업혁명 전반기에는 자본시장하고 더 친하고 투자자를 더 찾아다니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후반부가 되면은 네. 국가 정책하고 어떻게 연합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 정권 때 네. 정권 들어와서 이제 피터 틸이라든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이 이른바 빅테크들 네. 테크 브로들이 국가하고 유착을 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실리콘밸리라든가 이 빅테크 같은 것들이. 네, 대표적으로 뭐 머스크는 뭐 실제로 그쪽으로 뽑았었고. 그럼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을 바꾸서 이렇게 그 국가하고 유착을 하게 되는 게 이제부터는 이 뭐 시장 자본주의 이른바 뭐 신자유주의적인 무슨 세계화라든가 뭐 그 시장 질서라든가 뭐 시장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보다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국가하고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가 사활이 걸리고 성패가 걸린 건데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흥미로운 예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이미 그 점에 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산업혁명의 어떤 1차, 2차, 3차 전반기, 후반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 국면으로 전 들어왔다고 보는데 네. 이때부터는 국가가 중요하죠. 국가가 네.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동인도 회사처럼 네. 옛날 그 16세기, 17세기 동인도 회사가 영국이랑 붙었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하고 기업이 어떤 리스크는 누가 맡고 어떤 리스크는 어디로 떠맡길 것이냐 이거를 협력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자본주의로 넘어갈 거예요. 사실 지금 최근에 AI 상황들을 보면은 되게 진짜 신기하게 얼마 전력을 많이 쓰냐면 원재료 몇 기가 필요하다. 예, 예. 그러면서 뭐 지금 발전 관련된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가가. 근데 발전이라는 거는 개별 기업 단에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국가 단위의 국가 사업, 기관 사업이고. 그 이른바 인프라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인프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AI가 인프라하고 붙는 상황이고 AI 자체도 약간 인프라 성향을 보여주니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워낙 독특하고 개별 기업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게 기업이 한 거지. 예.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게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지금 넘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큰 기업들이 미국에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업의 이익하고 국가의 이익하고 나누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인프라를 까는 게 그냥 공공사업이고 단순한 그야말로 고전적인 의미의 공공사업일 뿐이냐? 그거 아니죠. 지금 애가 있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 이분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인프라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가랑 기업이랑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논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지금 뭐 그 소형 이게 모듈화된 그 SMR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서 저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저걸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사람이 수소 쪽 저 핵융합 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2년 전이었을 텐데 AI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다는 걸 아니까 핵융합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때 기억에 6년인가 8년 안에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국가하고 무관할 수가 없고 국방부라든가 에너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당연히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간 건 당연한 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따지고 보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기업 경쟁력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옛날에는 똘똘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 똘똘한 기업을 어떻게 세울 거며 똘똘한 기업한테 어떻게 인적 자원을 넣어줄 거냐. 그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책무 또는 국가에 해야 되는 바 뭐 네.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걸 엮어주는 역량이 필요한 거네요. 가령 지금 AI를 갖다가 이게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별의별 데 다 쓸 수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인 반항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령 법률 시장이라든가 의료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AI를 갖다가 쫙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있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풀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국은 누구 손으로 들으면 국가 손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이 돌봄 산업 쪽에서도 지금 AI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은 AI가 이를테면 어르신들하고 AI가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의 어조라든가 이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한 정도다 아니다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AI를 갖다가 어디까지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로봇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이거에서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만들면은 갈등만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합의를 만들어서 풀어나가고 이거를 이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걸 기업이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키우는 게 국가적으로 더 맞다. 예. 했을 때 그러면 이쪽으로 헤게몬을 주고 이거는 이제 어쩌면 지능 기술이니 예. 이쪽은 조금 눌러주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기업들이 못 해요. 네. 투자자도 못 하고 네. 국가가 해야 돼요.